실물 경제와 주가는 달리 움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위안화는 사실 달러의 위상을 넘볼 수 있는 구조적인 건 없어요. 중국의 경제 위기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의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울하다. 하지만 망하거나 뭐 이런 일은 결코 없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적합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개의 엔진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수출이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이고 세 번째가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엔진이 모두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수출 같은 경우는 외국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미국의 견제 때문에 수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어려워졌고요. 원래 코로나19 즈음일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국이 이렇게 수출이 부진할 거를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부양하겠다 발표를 하긴 했었죠. 근데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 내수가 중복 투자, 부실 투자 그리고 부실한 부분이 은폐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79년도에 개혁 개방하고 난 뒤부터 외국 투자자들이나 외국 기업을 유치할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당근책 그리고 국가 자체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드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부동산을 사용했어요. 네. 그 전까지 부동산은 모두 국가 거니까 국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느 외국 기업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오면 토지 사용권을 70년 동안 주는 거. 그걸 통해서 지자체가 수익을 얻었고 이걸 통해서 지자체가 다시 인프라 투자하고 살기 좋은 지자체 만들고 경제활동하기 좋은 지자체 만들어서 돌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경기 안 좋은 것도 있고 실제 뚜껑 열어봤더니 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구조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게 복잡하게 얽혀서 단기간에 해법이 잘 안 보이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프라 투자인데 이 인프라 투자의 또 상당 부분을 중국은 반도체에다 몰빵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 반도체만큼은 잡겠다라고 나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 내에서 반도체 기업이 문을 닫은 게 한 3,000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3,000개요? 네. 이 반도체 회사라는 건 동네 치킨집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3,000개 가까이 문을 닫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실제 투자해 놓은 것들 거의 대부분 스탑 상태다, 셧다운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서 중국 경제가 도대체 앞으로 어디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의 외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중국이 그동안 경제를 돌리는 이 원동력이 외채를 빌려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내부에서 국책은행이나 국책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민간 부동산 회사나 인프라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국가에서 만기 연장하거나 이자 탕감해주면 해결의 기미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처럼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암울한데 망하지는 않는 거. 네. 그럼 다시 회복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시간이 그래도 상당히 걸리고. 저는 꽤 걸릴 거라고 봐요. 한 뭐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투자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저는 실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 경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주가는 달리 움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에서 다시 조금 올라온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산까지 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자, 왜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조금 더 올랐느냐? 이거는 주식이나 이런 거는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저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흐름을 중심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기도 하고 괴리감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보면 막 브릭스 국가들과의 연합 네. 그리고 페트로 위안화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달러 패권이 좀 약해진다. 중국 위안화가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좀 용어를 구분해서 설명을 네. 드리면요. 일단 달러 패권이 약해진다는 건 약해지는 큰 흐름에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완만해요. 그래서 약해진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세요. 아니 교수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네들 위기 극복하겠다고 달러 10배 가까이 찍어냈고 이번 코로나19 때도 엄청나게 또 찍어냈는데 이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식 아니냐. 예, 그게 상식인데 참 이 달러라는 화폐가 독특해요. 네.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서 미국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하려고 이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냈더니만 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시기라면 다른 신흥국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의 화폐 가치는 진짜 종이 조각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와.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미국이 달러를 찍으려고 윤전기를 돌리는 순간 아르헨티나 화폐 페소는 종이가 된다. 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 달러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많은 신흥국들이 야 우리나라 화폐는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아. 차라리 우리 달러로 야. 거래합시다 해서 외국에서 달러를 더 쟁여놓고 그들이 달러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버려요. 와, 또 수요가 생기는 거네요.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물건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달러로만 결제를 해요. 와, 지금도. 진짜요? 예전에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달러로만 집을 살 수가 있지 그 나라 화폐인 페소로는 못 사요. 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20세기 마지막 독립국가에 해당되는 동티모르는 인구수도 워낙 작고 신생국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회의했거든요. 우리 화폐는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앞으로 독자 중에 화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우리 같은 나라가 독자 무슨 화폐야? 그럼 종이값밖에 안 돼. 그래서 법정 화폐를 뭘로 했다? 달러로 했어요. 이게 그 달러의 굉장히 독특한 무서운 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달러 패권은 분명 약해지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 화폐는 더 약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버틸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다 보니 달러의 지속성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위안화. 위안화는요. 그동안 달러의 위상을 어떻게든 넘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고립되는 걸 막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사실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큰데요. 미국은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를 지금 몇 년이요? 그 50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아니 저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독특해요. 무역수지 적자가 됐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둘이 아니 네.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이것저것 결제하고 물건 사려면 우리나라 내부에도 달러가 많이 충분해야 되죠. 그렇죠. 유통돼야 네.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필요한 달러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무역수지 적자라는 뭐라고 할까요? 경제의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신 달러라는 세계인의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한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럼 아니 쟤네는 그럼 무역적 수지 적자를 계속 봐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 어느 나라가 무역을 얼마만큼 해서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 그 마지노선이 뭐냐면요.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오거나 에너지를 사오거나 식량을 사오는 데 필요한 달러까지는 꼭 벌어야 돼요. 네. 그게 없으면 국가가 돌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자주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러니 흑 적자를 봐도 문제가 없는 나라죠. 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식량 수입 국가로 바뀐 지도 오래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중국은 이 두 가지를 외국으로부터 벌충받으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무역수지 흑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위안화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려면 중국도 어떻게 하겠어요?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내서 적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안화 가서 쓰라고 줘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구조적으로. 되죠. 그래서 위안화는 사실 달러의 위상을 넘볼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이런 골이 없어요. 그래서 위안화는 일단 달러 패권을 넘보는 생각을 스스로도 많이 접은 상태고요. 네. 대신 본인들이 생계에 필요한 달러를 미국이 자꾸 못 벌게 하고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달러로 사올 수가 없으니 그렇군요. 위안화로 내가 살게. 아. 그리고 그 중동 국가들 가만히 봤더니 본인들한테 석유 판 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나 공산품 값싼 건 다 중국산 걸 쓰니 야 뭐하러 달러로 환전했다 달러로 다시 받았다 다시 환전하고 그래. 그냥 우리들끼리 위안화 결제하자. 이렇게 된 게 하나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미국이 자꾸 미운 거야. 나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이번 브릭스 회의 때는 뭐 실제 그 논의가 들어갔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진 않았지만 물밑에선 논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브릭스 국가들끼리는 근본이제로 돌아가자. 네. 금을 바탕으로 정말요? 결제하자. 와. 이거에 대해서 논의 안건을 올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있었대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식자층들 사이에서 내피셜입니다. 네. 그랬는데 결국 이거 잘못 패권했다가 또 미국한테 또 된설이 좀 또 당하면 우리 러시아는 지금 또 전쟁 중이고 또 브라질도 사실 미국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네요. 얘기가 있어서 그 안건은 빠졌대요. 야. 그런데 브릭스 정도 되는 국가들끼리는 차라리 그러면 근본이제처럼 금을 기반으로 결제하는 걸로 돌아가 볼까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와. 이게 좀 결제 수단에 대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와, 되게 쇼킹하네요. 그 중동 같은 경우 아까 그 석유 같은 경우는 사우디랑도 미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사우디가 또 위안화 결제도 용인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관계가 생필품과 에너지가 맞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다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한 뭐 1970년대 오일 쇼크 뒤부터 미국과의 암묵적인 딜을 본 거잖아요. 석유를 얼마만큼 캘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중동 국가가 돌려받겠습니다. 그 전에는 뉴욕에 있는 미국, 영국 정유 회사들이 전 세계 유가를 결정했었는데 우리 땅에서 나온 거니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타협을 받고 대신 이 석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달러로 하겠습니다. 딜을 본 거죠. 게다가 중동과의 원만한 국가 관계를 유지해서 달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회적으로 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중동 너희가 또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왕조 국가들이라서 저 불특정 다수의 그 국민들이 갑자기 우리를 전복할까 봐 걱정이 되니 미군 부대를 보내줘서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한 국가 빼고 모든 국가에 미군 부대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너희 좀 지켜줄게 대신 니네도 앞으로 석유 가격 정할 때는 우리랑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미국이 딴짓을 시작한 건 사실 미국이에요. 2007년을 우리가 쉐일 혁명의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쉐일 가스를 가스와 석유를 캐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미국으로 바뀌었고 미국이 사우디가 원하는 그 유가 흐름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엄청나게 이 쉐일을 캐서 팔기 시작하면서 또 보조금도 주면서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건 얘기가 다르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 전에 압둘라와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워낙 미국과의 뭐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온화한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빈살만 같은 젊은 리더십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살만은 여기에 대해서 클레임도 걸고 오히려
엄포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요즘 탈석유까지 되다 보니 네. 태양광 뭐 원자력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중동은 뭘로 먹고 살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일종의 우리 여기 있는 거 좀 쳐다봐줘라는 제스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도 미국이 이쯤 되면 유가까지 안정화되면 물가가 훨씬 빨리 잡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우리 감산할래 이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그냥 우리 위안화로 결제해버릴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사우디도 우리도 해외에 사우디 군 기지 만들 거야. 네. 이런 더 적극적인 노선까지 가고 있는 지금 흐름이죠. 아, 그렇군요. 그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근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한국 경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네요. 근데 이전부터 또 잘 해왔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사실 이전부터 잘해왔다 여기까지는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꼭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수도꼭지 털면 물 나오는데 미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물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 아직 완벽하게 찾지 못했고 중국을 대체할 어떤 소비시장도 완벽하게 찾지 못해서 지금 정부가 많은 새로운 경제 교류를 할 만한 대체지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중동도 있고 인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많이 있지만 딱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반 잡았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인도로의 전환은 시간 좀 걸릴 거라고. 상당히 걸릴 거예요. 상당히 걸려요. 그리고 인도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생산 기반으로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도는 인건비 차원에서 비교를 하면 중국의 인건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5분의 1이나. 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100만 원 줘야 된다면 인도는 1인당 20만 원 월급 주면 사람 고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명, 4명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인도에서 물건 만들면 진짜 싸게 만들겠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뺀 나머지가 다 중국의 비교 열이에요. 대표적으로 전기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기 누수율이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물류해야 되잖아요. 인도 전체 도로 중에서 비포장 도로가 40%예요. 그러니까 물류망도 안 좋죠. 그리고 해외 수출, 결국 인도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항구 도시가 전 세계 50대 항구 도시 중에 인도는 단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1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 인건비는 싸지만 나머지 생산 인프라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계산을 해봤거든요. 중국과 인도에서 동일한 물건을 각각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판매할 때 얼마의 코스트가 들어서 실제 그 물건 판매하는 단가 얼마냐 비교를 했더니 중국에 비해서 인도가 5% 싸요. 그래요? 네. 차이도 안 나네요. 예, 인도가 인건비가 5분의 4분의 수준인데 실제 생산 비용은 5%만 싼 거예요. 이거는 실제 큰 효과 거두기 어렵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또 한 가지는 중국 국민이 좀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야 되나? 경제 활동하기에 좀 용이한 면이 있어요. 경제적인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도 하고 그리고 뭔가 조직 속에서 룰에 맞춰서 일하는 것도 좀 이해도가 높아요. 근데 인도는 특정 엘리트층이라든가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말고는 좀 그게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도적인 부분인데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야 세법 다 바뀌었어 외국인 투자조치법 바뀌었어 하면 다 일괄적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요. 근데 인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그 자율권이 높거든요. 네.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이라는 건 각 지방에 있는 건데 그 지방에서 중앙정부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병목 현상도 많아요. 그렇군요.